하나금융투자의 신흥국 주식 파트장님 김경환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건강 괜찮으시죠? 네네. 예. 다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실 네, 오랜만에 저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또 이렇게 아닙니다. 예. 아프셔가지고 요새 뭐 되게 그런 거 죄송스러운데. 아닙니다. 예. 예. 건강하시면 되죠. 건강 챙기도록 하시죠. 파이팅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뭐 중국 얘기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또 전인대가 토요일 날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제 하게 되고요. 네네. 뭐 이제 회기가 옛날보다 점점 줄어서 옛날에 14일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6일이면 끝납니다. 네. 그래서 모두의 중요한 그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공표가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토요일 날 네. 이게 이제 전인대가 아시겠지만 뭐 형식적인 권력 최고 기구인데 전년도에 있는 이제 가을에 하는 당대회보다는 좀 후행하는 행사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그림들이나 틀은 나와 있고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토요일 날 이제 개막하는 날 그 리커창 총리가 나와서 한 1시간 좀 못 되는 시간 동안 정부 업무 보고서 이런 걸 읽어요. 이게 이제 결국에 상정되는 얘기도 있지만 올해 거시정책 어떻게 쓰겠다. 기본적으로 부양책이나 이런 걸 해야 되면 어떤 그림인지 그리고 산업을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뭐 저는 최근 3년 동안 놓고 보면 주도주 결정을 이 전인대에서 나왔던 정책들이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단 숫자들 나온 거 한번 좀 이렇게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뭐 저희가 최근에 제가 저희 관련 기사 자료 쓴 거 기사의 댓글에 요새 이제 뭐 중국 관련 기사 댓글이 좋을 리는 없는데 거기서 이제 좀 봤던 것 중에 제일 이제 상처받은 게 일단 중국 얘기 또 하냐. 왜냐면 그다음 이제 러시아 다음 중국이야. 혹은 뭐 지옥행 열차 타라는 거냐 이제 이런 의견도 뭐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가슴이 아픈 거는 제 고객들 특히 기관 중에 절반은 국내에 투자하시는 기관들이고 중국 증시 얘기를 또 들으시는 분들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 같이 중국이 흘러가면 우리나라는 사실 껴서 굉장히 힘들 텐데 국내에 대한 얘기 측면에서도 저는 중국 얘기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올해 전인대 얘기도 결국에는 중국이 틀을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과연 경착륙을 해서 국내 시장을 더 괴롭힐지를 좀 보시는 측면에서 조금 제가 이제 읍소를 좀 하는 거고요. 중국 올해 성장 목표는 5.5%를 잡았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8.1%니까 되게 많이 낮췄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기사에 보시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좀 주로 홍콩 언론에서 많이 가져오다 보니 살짝 부정적인 톤으로 뭐 예를 들면 30년 내 가장 낮은 성장 목표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매 분기마다 이제 중국 성장률을 보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높게 잡은 걸로 봅니다. 5.5라는 수치는 그나마 높게 잡아서 다행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그림을 제가 지금 떼어놓고 있는데 장표를 참고로 작년하고 재작년 2년 평균을 해보면 중국 성장률이 5.1% 성장했고 지난 4분기가 4% 초반대 그리고 이번 1분기 성장도 4% 초반 예상이 되니까 총리가 제시한 5.5%라는 거는 올해 어떻게든 안정적인 기조 하에서 부양책 써서 성장률을 5.5로 올리겠다는 거니까 현 시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이 지금 중국이 되게 나쁩니다. 지금 저희가 중국의 소비 데이터가 특히나 더 나쁜데 방역 이슈도 있고 규제 이슈도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서비스업이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고용이 나빠서 전체적으로 고용을 책임지기 위해서 1,100만 명 정도 신규 취업자 목표를 걸었는데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1% 성장할 때 취업자가 200만 명 정도 개런티가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5.5 정도를 하면 딱 1,100만 명 정도 제시를 한 거니까 올해 목표도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는 강해 보이고요. 시장에서 이제 좀 우려하시는 것 중에 올해 중국이 크게 무리 안 하고 뭐 재정 적자율도 좀 내려가고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실제로 재정 적자율이 작년에 3.2% GDP 비율 정도 제시했는데 올해는 2.8% GDP 정도 제시를 했으니까 낮춘 게 맞습니다. 하향을 했는데 이제 어떤 실상을 보면은 작년에 워낙 재정을 안 써서 작년에 안 쓴 돈이 GDP 대비 2%, 2조 RMB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 그걸 엎어서 쓰면 GDP 대비 한 4% 넘는 재정 적자를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올해 인프라 투자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지방 특수 목적 채권이라고 그래서 지방 특수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작년에 한도랑 비슷하게 잡아서 제가 보기에 올해 인프라 투자는 상당히 지금 집행을 빨리 하겠다는 목표로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투자 확대를 좀 시사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토요일 날 총리가 나와서 올해 목표치 제시한 것들은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성장률을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3분기까지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정도의 톤으로 밝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오해를 했었네요. 저는 이제 5.5 수치만 보고 중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나 했는데 네. 오히려 좀 부양을 해야 달성 가능한 네. 그러니까 정책의 스탠스는 부양 쪽으로 좀 간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은 중국이 지금 GDP 기준으로 얘네가 110조 RMB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덩치가 너무 커져서 이제 과거 같은 성장이 높게 유지되기는 어렵죠. 다만 이게 계단형으로 떨어지느냐 스트레이트로 계속 경착륙 하느냐 문제고 올해가 이제 팬데믹 3년 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이 이제 이 처음엔 방역을 잘했다고 그러고 저러고 있는데 제로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이 코로나 졸업을 제일 늦게 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방역을 제일 먼저 해서 다른 나라보다는 이제 팬데믹 3년 차, 즉 베이스가 이제 거의 다 성장률에서 없어지고 올해가 어떻게 보면 3년 차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진검승부를 하는 해라서 팬데믹 전의 성장률은 6%를 좀 넘었었지만 이제 계단형으로 한번 내려온 다음에 올해 잘 유지시켜서 분기로는 끌어올리는지 이걸 더 내리겠다는지 의지라면 저는 일단 앞단에 올리겠다는 의지가 훨씬 커 보이는 계획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재밌는 제가 그 그림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요. 일단 그림을 좀 띄워보면 전인대 업무 보고서가 사실은 그 글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북경대 나왔고 리커창 총리가 이제 북경대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네. 근데 시진핑 주석은 사실 발음이 조금 사투리가 있는데 리커창 총리는 사실 발음이 되게 좋아요. 그 표준어를 쓰죠. 근데 이분이 그래도 한 톨 안 틀리고 이 정부원 보고서를 거의 1시간 읽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국 애널리스트들은 이걸 받아 적으면서 이제 원문이 뜨기 전까지는 단어들이 이제 각각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일련 농사다 보니까 여기서 단어를 좀 많이 쓴 거는 당국이 집착을 하는 거다. 즉 관련된 화두가 뭐 주도주가 되던 신경 쓰는 거다라고 그래서 숫자를 세는데요.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번에 업무 보고서에 나온 핵심 단어들이 몇 번이나 제시됐는지를 최근 8년 동안 업무 보고서를 이제 분해한 이제 자료인데 안정이란 단어가 76회나 제시가 됐는데 이게 역대 최고입니다. 그래서 안정이라는 단어 뜻의 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서 역시 올해는 11월 달에 그분의 3년임을 앞두고 상당히 안정적인 기조로 작년에 이제 아시는 대로 감독 규제가 키워드였었는데 올해는 네. 안정이 이제 키워드다. 그리고 의외로 고용이나 소비 단어는 오히려 그 어떤 인용 횟수가 더 줄어들고 투자 단어가 최근 한 4년 내 가장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주식 투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고정 투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유효 투자 확대한다 해서 인프라 투자나 제조업 쪽을 확실히 무게를 주고 있고 서비스나 제조업을 좀 나눠서 보면은 서비스는 아쉽게도 지금 안 좋은 건 사실 서비스인데 서비스 인용 횟수가 제일 적고요. 역대 제시한 것 중에 서비스업 인용이 제일 적었고 제조업이 상당히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부동산이 제일 많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단어 수로만 본다면 중국 정부는 2년 연속 제조업에 대해서 상당히 그 육성 기조 그리고 저희가 그 내용을 보더라도 중장기 대출을 제조업에 집중한다. 또 텍스컷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감세 정책도 제조업에 많이 해줄게를 대단히 강조했기 때문에 제조업 쪽에서 이제 주도주 찾는 움직임이 계속 될 것 같고 반면에 서비스업은 방역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원론적인 입장을 조금 유지를 하면서 조금 우려가 됐고요. 그리고 보시는 이제 맨 오른쪽에 부동산이 최근에 이제 제시한 것 중에 많이 얘기한 편인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위험에서도 있고 신경을 좀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단어를 직설적으로 안 하고 부동산 얘기가 언급이 많이 된다는 거는 지금 작금의 상황 자체가 리스크 관리도 좀 해야 되는데 또 잘못했다간 투기도 키울 수 있으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걸로 좀 보여지고 참고로 요 부동산 횟수가 많이 제시된 해가 옛날에 2015, 16년에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중국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볼 땐 중국이 제일 부동산이 위험했을 때거든요. 그때 이후로 제일 많이 총리가 언급했다. 즉 부동산을 올해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리스크이면서 또 경기 부양의 좀 찬스로도 보겠다라는 시각으로 저희가 해석을 좀 하고 있어서 뭐 재미삼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고생하시면서 정리를 하셨는데 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올해 중국 정부가 작년에도 그랬고 뭐 작년에 특히나 이제 많이 나온 단어가 신재생, 탈탄소, 공동부유 뭐 이런 이제 언급들이 사실은 좀 제시가 됐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안정이라는 단어를 좀 썼다는 거는 올해 이제 중국이 그
어쨌건 뭐 그분의 정치적인 스케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대내 환경 자체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난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도 부양기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연착륙을 좀 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좀 강해 보여서 지금 뭐 1, 2월에 중국 증시도 안 좋고 상당히 지금 뭐 유가가 이런 것들이 더 변수가 되고 있지만 이것들이 조금 안정이 되면 그다음 모멘텀을 줄 이제 경제 쪽은 그래도 중국이 아닐까라고 저희가 좀 예측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약간 정책적으로 뭔가를 세게 밀어붙이면서 시장에 좀 충격도 주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까먹고 지금 얘기를 안 한 부분이 네. 올해 그 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에서 작년에 부작용을 일으켰던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보정을 시사하는 미세조정 시사 발언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들이 뭐 제가 생각하기엔 뭐 부동산 얘기도 있을 거고 플랫폼 규제, 반독점법 얘기도 있을 거고 탈탄소 얘기하면서 석탄 가격 폭등하고 원자재 가격도 중국 내부적으로 폭등했던 이슈가 있는데 일단 공동부유 관련해서는 시장이 작년에 이제 사교육 규제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격정을 많이 하고 주가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하실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올해 얘기에 대해서 공동부유는 언급 자체가 굉장히 양이 자체가 적었고 반독점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12월 경제공작회 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제 작년에 할 만큼 했고 약간의 궤도 수정 얘기나 미세 조정 얘기 12월에 했어요. 근데 그걸 연결선상으로 얘기를 했고 확연히 보고서에 드러난 느낌은 작년엔 우선순위가 확실히 반독점이 위에 있었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보다는 다급한 게 아니라는 느낌을 좀 줬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철강, 화학 또 중국 관련주 좀 보시는 입장에서 중요한 요인 중에 변화 중에 하나는 에너지 소비 통제, 즉 탈탄소 하면서 작년에 에너지를 좀 많이 쓴다고 하는 중후장대 산업들이나 에너지 소재 산업들을 규제하고 전기를 못 쓰게 하고 통제했었는데 올해는 그 단어가 삭제됐습니다. 그 에너지 소비 통제라는 단어가 삭제가 되고 작년에 지방정부가 각종 그 KPI, 즉 걔네들 평가하는 거에서 에너지 소비를 얼마나 잘 통제하는지를 KPI로 놓다 보니까 연간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관료들이 상당히 과격하게 그 어떤 그 생산을 중단시키고 그것들이 석탄이나 철강, 비철 가격 폭등으로 이제 더 내부적으로 야기됐었는데 올해는 러시아 이슈도 있지만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상품 가격 안정 쪽이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 그 관련된 그 통제를 4년에 걸쳐서 유연하게 보겠다. 당장 분기마다 니네들 평가해서 쪼지 않을 거니까 올해는 상품 가격이 오르면 최대한 생산하고 전기나 석탄 관련해서 쓰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풀어주는 느낌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작년에 부작용이 컸었는데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톤 자체를 약간 여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어려운 애들은,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은 알아서 조금 완화할 수 있게끔 약간 문구를 조금 스무딩을 한 그런 측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업무 보고서에 확실히 작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되돌림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인대가 앞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국 시장은 전인대에서 나온 이러한 얘기나 발표들을 보면서 시장은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고 정리한 거를 따지면 분명히 완화 기조고 부양 기조고 이랬는데 오늘 주식 시장을 보면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건도 있고 원자재 상승 건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반응을 한 부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그것만 보기에는 낙폭이 평소보다 훨씬 더 컸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드는 의문이 이게 시장이 전인데 더 큰 많은 그 요구가 있었던 거 아닌가, 기대를 더 많이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 부분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인대라는 게 뭐 저희가 이제 핑계가 아니라 전인대 전후의 장세의 흐름은 사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았고요. 항상 기점 자체가 이제 3월이다 보니까 재고 확충도 하고 경기가 이제 살아나는 시점에서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시차를 두고 좀 반영되는 경향이 있었고 제가 보기에 지금 중국 본토 증시, 그러니까 상해 심천 시장하고 홍콩 시장이 뭐 참혹하게 더 빠지고 있는, 특히 홍콩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데 자체적인 좀 수급 이슈들이 훨씬 더 꼬여 있어서 전인대에서 얘기한 정도의 강도로는 당장 V자 반등을 유도하거나 대외적인 악재 속에서
최대한 견디려고 하는 모습도 좀 못 보였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꼬인 것들이 조금 대외적인 게 약간은 진정이 되고 내부적으로 이런 메시지들이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선행 지표들 돌아서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과거보다는 좀 더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각도님 지적하신 대로 뭔가 좀 자극이 부족했거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소비나 서비스 같은 내수 쪽에서는 조금 덜 부합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뭐 투자니 제조업을 많이 제시했어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그 단어 수만이 아니고 제조업이나 투자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부스팅하려고 하는 부양 느낌을 줬는데 소비 서비스에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찾고 있는 힌트들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홍콩의 경우는 사실 유럽 자금이 많다 보니까 유럽계 자금이 훨씬 더 던지고 홍콩이 지금 뭐 이미 뉴스 보시면은 중국 홍콩 시스템 그 의료 시스템 자체가 지금 붕괴가 돼서 거의 막 홍콩 자체에 대해서 이탈하려는 자금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소비나 서비스 쪽에서 그나마 부양책이나 방역 완화를 기대했던 그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그 부분은 좀 충족하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아서 이쪽은 이게 참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 건지 규제를 물론 더 안 한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지금 고용도 나쁘고 사실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여전히 그 투자 분야나 이런 제조업 분야 대비해서 조금 정책에 대해서 실망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오늘 대해서. 그 홍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3만이 넘었나요? 그 과거 이제 그 중국 평균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최고 숫자를 찍었는데 저희는 이제 오미크론 이제 뭐 10만, 20만 막 나와도 이제 그러려니 하는데 홍콩은 계속 바로 그 본토는 여전히 제로 코로나를 하기 때문에 홍콩이 그렇게 빵빵 터지는 거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홍콩 항생의 하락은 그것과 연관됐을 수도 있긴 한데 하나 궁금한 점은 홍콩은 그래도 중국 본토에 비해서는 선진국 같은 개념의 지역 아닙니까? 네, 네. 그럼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지금 충격을 받고 있나요? 뭐 그래서 셧다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도나요? 아니, 지금 셧다운 얘기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홍콩에 지인들이 좀 많은데 이제 얘기를 좀 해보니까 일단은 그 지역이 저희가 최근 4년 동안 시스템 자체에 혼란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홍콩 산 건 아니고 저는 본토에 10년 살았습니다만 홍콩이 아시겠지만 그 노인층들이나 5, 60대 이상들은 당국도 믿지 않고 중국 정부도 믿지 않고 홍콩 당국도 안 믿고 최근에 예를 들면 부스터샷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랑 좀 차별화되는 게 네. 확진자는 인구당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걔네가 그쪽이 500만 인구고 저희가 5천만이니까 지금 그쪽에서 5, 6만 정도 확진자가 나오는 거는 저희가 지금 우리로 치면 5, 60만 명이 나오는 거니까 단위당은 더 많고 네. 부스터샷 3차 접종률이 걔네 그쪽은 20%고 저희 제가 알기로 60% 가까이 되는 걸로 알아요. 네. 그리고 그쪽이 사실 일부 물 백신이라고 얘기하는 중국 백신도 섞여 있고 네. 사실은 신뢰가 높지 않아서 그 중장년층들을 잘 꼬드겨서 부스터샷을 잘 맞게 하거나 대비 자체를 해놓고 이렇게 지금 오미크론이 터지는 걸 대비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그게 좀 그 준비를 못했던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셧다운 얘기는 뭐냐면 일단 걔네들 지금 조기 여름방학을 선언을 했고 그쪽에서 이제 그 흉흉한 이슈들이 많이 돌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토가 뭔가 이쪽을 통제를 할 것 같은 과도기다 보니까 본토에서 제로 코로나를 흉내내서 이쪽을 셧다운한다는 얘기가 유력하게 돌고 있고 실제로 지인들 통해 들어보니까 3월 17일쯤에 그쪽에서 중국식으로 셧다운을 할 수도 있다. 지금 확진자 이어지면 이런 얘기가 드니까 지난 주말에도 뭐 중국 뭐 홍콩 슈퍼마켓에서 사재기가 돌고 이런 것들이 도는 이유가 실제로 그 봉쇄를 하는 최근에 그 중국의 시안시처럼 그런 공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지금 뭐 주재원 가족들은 일단 가족들은 뭐 이제 본국으로 송환을 시키거나 네. 뭐 그런 식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슈도 좀 있고 그래서 일단 홍콩 자체적으로도 의료 시스템이 어떤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확실히 홍콩 당국이 대한민국 대비해서는 대응 자체가 좀 떨어진 측면 그리고 셧다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유럽계라든지 영국계 이런 쪽의 자금들이 상당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그냥 무차별하게 주식들을 던진 거의 지금 업종의 흐름이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홍콩이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이고 뭔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신뢰가 있었는데 본토로 어떤 뭔가 더 종속되는 과정에서 훨씬 더 그걸 극단적으로 불안하게 보는 거고 제가 이게 확인된 바는 없지만 하나 더 그쪽에서 드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7월 1일이 이제 그 홍콩 반환일 기념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이 25주년인데
시주석이 온다는 얘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봉쇄가 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도저도 아니게 스텝이 다 꼬여서 이제 와서 뭔가를 풀면 차라리 빨리 리오프닝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처럼 그게 아니고 그분 오기 전까지 무리해서 또 제로 코로나를 해보려고 한다는 얘기가 엇박자로 이제 떨어지면서 홍콩 당국도 안 믿고 중국 쪽에서 개입하는 것도 싫고 그런 식의 이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 좀 불안하게 보는 거고 이게 역으로 본토에도 어떤 영향을 주냐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인대 전까지도 실질적으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조금 포기하거나 겉으로는 유지해도 중국이 대도시나 일부 지역을 이런 식으로 이제 봉쇄는 좀 안 하는 방향으로 2월부터 사실은 입지를 좀 했어요. 실제 복선을 깔았는데 문제는 홍콩이 저렇게 돌아가니까 비슷하게 보면은 자신감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본토 당국자들이 보면은 상해 심천이 저런 식으로 패닉이 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확실히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니까 본인들이 이걸 푸는 과정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홍콩을 바라볼 때. 지금 그 댓글로 주신 분이 홍콩 인구 760만에 네네. 어제 220명 죽고 사망, 오늘 233명 사망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네네. 댓글 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지금 사망자가 한국보다 훨씬 많은 건가요? 이 정도 비율로? 위중증 비율이나 그런 거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일단은 사망률은 우리나라보다 좀 높고요. 그 류율 자체가. 야, 그럼 물백신 얘기가 나올 만도 하네. 그러니까 물론 그쪽이 뭐 시노백인가 뭐 그거랑 본토 걸 무조건 맞았다는 아니지만 그 혼용을 하거나 혹은 그거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접종률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1, 2차 외에 3차 부스터샷이나 이런 것들은 확연히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홍콩이나 베트남이나 거의 다를 게 없다라는 의견도 많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제가 확진자는 이제 계속 2만 명, 3만 명 이렇게 확인하고 최근에 이제 5, 6만 명까지 주말에 이제 넘었었는데 사실은 오늘 기준으로는 더 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건 이게 피크가 빨리 올 거로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더 오래 갈 수 있거나 혹은 치명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높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겹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지금 사실은 그 전인대에서 돈은 굉장히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풀고 뭐 안정하고 막 다 이랬는데 혹시나 지금 우리 그 중국 시장 투자 뭐 이미 주가는 뭐 넉마됐죠. 어마무시. 제가 조금 갖고 있었던 그 알리바바 반토막 났어요. 아, 홍콩 네, 뭐 어마무시하게 빠졌거든요.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너덜너덜해졌는데 지금 만약에 홍콩 쪽에서 이렇게 그 예상과 다른 국면이 전개가 되면 본토에까지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겠네요. 본토의 방역의 완화 가능성을 늦추거나 그러니까 그런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야, 그러면 만약에 방역을 늦추게 되면 소매는 절단 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미 12월하고 11월 데이터는 제 기준으로 절단이 났고 네. 그거를 주가가 반영을 하는 부분에서 선반영은 됐는데 사실 추정치보다는 멀티플레이어 얘기하는 PER이 지금 중국 소비재들도 더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치가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더 안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데 일부 이제 리오프닝 섹터나 말씀하신 대로 소비와 관련돼서 뭐 경기 소비나 조금 고가 제품 판매 이런 것들은 회복의 그 어떤 저점이 더 뒤로 밀리는 그런 우려들은 낳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걸 전체로 설명할 수는 없고 본토 증시는 아시는 대로 시가총액 구성이 홍콩이랑 좀 달라서 제조업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조금 다른 흐름은 예상은 하는데 지금 뭐 무차별하게 빠졌고 홍콩 상황이 그들의 시총 비중으로 봤을 때도 내수 비중 서비스가 높고 또 방역 피해가 더 크고 그런 쪽에 관련된 업종도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어떤 일부 소비재들이나 이런 쪽에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차가 걸리는 그런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혹시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잘 몰라서 중국 위정자들은 주식시장에는 관심이 없나요?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서 뭐 사실은 지금 혈안인 거는 그런 거예요. 그 IPO 간소화 조치라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IPO를 조금 멈췄었거든요. 그 얘네들이 지금 금융개혁 쪽에서 제일 중시하는 것 중에 자본시장 활성화긴 해요. 그리고 자본시장에 대해서 이제 2015년에 한번 후광통할 때 그때 급등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처럼 개인들한테 너무 오해를 주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웰스마켓 커지고 자산관리 상품 시장을 주식이나 채권 쪽으로 궤도를 하려고 그러는 건 맞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놓고 보면 이제 특정한 시점에 찾아서 이제 주식 발행이라든지 채권 발행이나 개방 쪽으로 좀 포인트를 잡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이번 전인대에서 주식 시장 자체를 조금
부양하겠다라는 의지의 발언은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가계 쪽에서 부동산 쪽이나 이런 쪽이 워낙 여전히 높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통제하는 쪽에 좀 맞춰져 있어서 주식 시장을 직접 부스팅하는 쪽에서 어떤 조치들은 사실 조금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죄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 풀 수 있는 여력은 상당해지는 거죠. 지금 위안화도 사실 지금 얘기했던 중국 이야기를 토대로 보면 위안화도 너덜너덜해졌어야 될 것 같은데 위안화는 지금 달러 이후에 가장 강력한 지금 통화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돈을 얼마든지 풀 수는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얼마든지 풀 수 있고 재정이나 통화는 풀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위안화도 그게 도움이 되고 있고 위안화 왜 이렇게 강세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희도 사실 옛날에 위안화 볼 때는 미중 금리차 같은 걸로 많이 봤죠. 그리고 중국 정부 의도가 뭔지도 보고. 근데 중국 정부 의도는 그냥 시장을 좀 따라가도록 그냥 냅두고 있는 상태고 네. 펀더멘탈리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수급이 너무 좋고요. 오늘도 뭐 중국 1, 2월 수출입 데이터 나왔습니다만 일단 여전히 흑자가 많고 주식 채권 쪽으로도 2월 들어서는 좀 줄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12월 1월 달에도 이 난리통에서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오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개방이 늦어서 득을 보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러시아 사태 전후로 해서 이제 결제 관련 수요라든지 비서방권 혹은 제3지역 혹은 뭐 문제아 쪽 국가들 혹은 이런 쪽에서의 결제 수요들이 위안화가 상당히 탄탄하게 이제 일어나면서 경제 규모 대비해서 결제 비중은 여전히 낮지만 그래도 스위프트 쪽이나 여러 가지 쪽에서 위안화가 준용이 되면서 고정 수요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면 좀 웃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쪽 지역에서 보면은 안전 통화가 되는 거죠. 신흥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득을 보고 있어서 중국은 다행히도 사실 러시아 이슈가 아니었다면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인민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더 푸는 데에는 크게 부담은 없었던 게 사실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은 상반기에 계속 하겠다는 시각은 이번 전인대에서도 좀 피력을 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속속들이 한 건에 대해서 중국 시장이 지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국내 입장에서 보시기에도 좀 잊고 계실 수는 있는데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 특히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지지가 되려면 결국에 중국의 선행지표나 뭐 유동성, 재정 이런 관련 프락시들이 돌아서야 되거든요. 이게 받쳐줄 때 저희 시장이 좋아졌었는데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중국 증시도 증시지만 중국 관련 모멘텀 관련해서 이런 선행지표들이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돌아선 채로 이제 기다리는 단계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계속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유동성 증가율이나 최근에 재정 지출 이런 것들은 3개월 연속 반등을 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찾는 건 뭐냐면 이런 지표들이 3개월 연속 반등해서 앞으로도 반등할 걸로 전인돼서 시사한 상황에서 옛날에 이제 국내 업종이나 중국 관련주가 어떤 게 좋았느냐 그렇게 보면은 대부분 이제 시클리컬이나 반도체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저희 이제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아까 변곡점 얘기하셔서 사실 중국 최근에 경제지표 보면서 계속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생산자 물가는 되게 높고 소비자 물가는 낮은.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이제 좀 뭐 어느 쪽이 내려오든지 올라가든지 할 텐데 최근에 보면은 생산자 물가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네. 예. 근데 이제 사실 인플레가 요즘에 화두이다 보니까 이게 중국의 생산자 물가하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하고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요번 주에 공교롭게도 수요일 날 중국 생산자 물가 나오고 목요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 나오는데 컨센서스를 보면은 중국 생산자 물가는 떨어지는 쪽에 예상이 많고 미국 소비자 물가는 더 올라가는 쪽에 컨센서스가 더 많더라고요. 네. 혹시 둘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네. 지금 어느 쪽의 방향이 좀 더 이렇게 유효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그 물가를 YOY 이제 전년비 상승률로 보면은 중국 생산자 물가가 미국 핵심 물가를 대략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네네. 이거는 2000년대 이후에 뚜렷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시차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금리하고 PPI, 중국 PPI하고 또 관계가 6에서 9개월 정도.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그림을 좀 띄워놨는데 띄워놓고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중국 PPI는 YY로 보면은 상반기가 기저 효과가 이제 기저가 높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갑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 나오는 중국 PPI 2월 달 것도 지난달 9%에서 아마 8% 떨어질 거고 물론 이런 전제는 있죠. MOM이라고 얘기하는 전월비로 보면 지금 기세가 1, 2월에 중국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YOY는 떨어지는데 MOM은
이제 조금 옆으로 올라오고 있고 대신 YY로 저희가 이제 떨어지는 그 그림 자체가 올해 이제 3분기 가을 정도까지는 떨어진다고 예측이 되고요. 근데 이게 변수가 뭐냐면 일단 유가가 80불일 때 전제로 했을 때 저희가 하반기에 중국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계속 떨어져서 마이너스까지 간다가 원래 기존 입장인데 그러니까. 지금 지금 120, 130에 와 있잖아요. 네. 120, 130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반기에 중국의 그 PPI가 떨어지긴 하는데 당연히 각도가 이제 기울기가 바뀌어지고 저점 자체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4, 5%대 혹은 뭐 3, 4%대에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1차적으로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밀어내서 미국이 이걸 수입하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이 6개월, 9개월 관계로 보면 2분기는 러시아 이슈가 아니었어도 중국 PPI가 이미 10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금리는 1차 상단은 온다는 게 저희 예측이었었고 대신 2차 상단이 다시 가려고 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에서는 유가가 껴들면서 하반기에 미국 금리를 낮추는 중국 물가의 효과는 아무래도 악영향을 받게 되겠죠. 반감되겠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러저러나 러시아 때문에 미국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이렇게 보시지만 사실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다시 올라가거나 그럴 가능성을 억제해주는 효과로 중국의 물가를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아까 질문 중에 미국 CPI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게 과거에 이미 중국 물가가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후행해서 반영하는 미국 물가 앞으로 한두 달은 더 올라가겠죠. 근데 저희가 중국이 밀어내는 효과로 보면은 내려간 지가 중국이 4개월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미국 물가를 잠깐 YY로 보면 2분기에 낮출 거고 미국의 장기금리, TV 10년 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상단은 정해졌다고 보여집니다. 러시아가 한 번 낮추고 미국이 2분기에 추가적 중국이 2분기에 그 효과로 다시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변함은 없죠. 그럼 위원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120불대 유가 뭐 물론 이제 이게 뭐 전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빨리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정도 물가를 하더라도 하반기에 물가 상승의 궤적은 낮아지는 방향은 돌리지는 않을 정도다. 네. 기울기는 좀 밋밋해지겠지만. 네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지금보다 더 상승하게 되면 중국 생산자 물가도 다시 반등할 리스크는 있긴 있는 거네요. 저희 추정에는 베이스로 봤을 때는 가을 넘어서부터 다시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PPI가 네네. 쭉 떨어지다가 한 8, 9월 넘어가면서 이제 베이스가 사라지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데 바닥을 굉장히 깊게 판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다시 올라와 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8, 9%를 하다가 네. 저점이 3, 4%까지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게 돼. 방향은 저는 4분기에 다시 올라가는 거에 변함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좀 많이 빼준 다음에 좀 올라가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유가가 이러면 많이 못 빼겠죠. 그런 문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뭐 경기 부양책하고 연결될 소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지면 부양책의 어떤 여력이 좀 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리스크 팩터를 자꾸 찾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유가도 고유가가 고착화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궤적이 별로 안 떨어지고 다시 4분기 올라간다고 한다면 혹시 지금 아까 중국이 성장률 타겟이 5.5인데 경기 부양 의지가 반영된 거잖아요. 근데 부양의 수단이 여력이 좀 없어져 버릴 리스크도 생기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시면 중국이 올해 그래도 패가 몇 가지 있어요. 아까 환율도 좀 믿을거리가 되고요. 부양 관점에서. 두 번째는 생산자 물가가 그래도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베이스를 벌어줄 수 있는, 즉 떨어뜨릴 수 있는 베이스를 안고 이제 역기조 효과를 안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맞고, 또 하나는 소비자 물가로 전가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사실 내수엔 되게 나쁜 신호잖아요. 네. 그렇죠. 예, 소비자 물가가 안 오른다는 거, 아까도 지적하신 대로 생산자 물가하고 그 소비자 물가 스프레드가 많다는 거는 지금 그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이유는 생산자 물가가 떨어져서고 소비자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용이 나쁘고 서비스업을 괴롭혔고 중국 내수가 안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내수가 너무 전가가 안 돼도 당연히 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선 전가가 안 되는 게 맞고, 전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재료 같은 걸 떼다가 물건을 B2C로 팔고 있는 전방산업은 죽는 거고, 마진 스퀴즈가 나니까 지금 중국의 자동차라든지 최근 이제 며칠 보시면은 원재료 오르니까 다시 그걸 떼다 쓰는 전방 소비재나 자동차, 전기차가 더 많이 빠지거든요, 중국도. 네.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마진이 스퀴즈 된다고 하죠. 그런 이슈는 올해 이제 있는 거고, 대신 반대로 보면 부양은 쓰는 부분이
여전히 크게 지장을 받을 쓰지는 정도는 않는다. 아닐 거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네. 뭐 이렇게 약간 장단점이 뚜렷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국 생산자 물가를 제가 되게 중요시하게 보는 지표지만 한 번 사이클이 등락이 3년이거든요. 네. 3년 정도 되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마이너스를 안 간 적이 없었어요, 원래. 아, 생산자 물가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원래 공급 과잉인 구조고 세계의 공장이고 WTO 가입한 2001년 이후로 20년 동안 한 번도 우리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3년이라는 그 사이클에서 마이너스를 안 담궜다 오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걸 이번에 혹시라도 유가 때문에 하반기에 마이너스 안 가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 엄청난 변화들하고 인식을 이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우리가 플랫폼 경제와 중국의 그 세계 공장 역할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10년 동안의 이런 저물가 기조가 네. 그 중국이 전기료를 올리고 임금 억제를 이제 그 미세먼지랑 각종 전기료 인상 억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버티는 나라가 이래저래 가격을 이제 탈탄소를 한다고 하면서 작년부터 중국이 생산자 올린 이런 이슈들이 장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레벨로 볼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주도주가 커머디티나 시클리컬이나 구조조정이 끝난 이런 가격 전가가 가능한 후방 산업들, 에너지 소재 쪽이 주도주구나라는 큰 시각들이 계속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중국이 한 번의 사이클에도 마이너스로 안 간다는 거는 지난 20년의 첫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그림 자체가 올해 하반기에 이제 저점도 중요하지만 내년까지 중국 PPI가 계속 위에서 놀 경우에는 이제 진짜로 주도주들이 크게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 게 사실 지난 뭐 한 십몇 년 동안 흔히 말하는 글로벌 디플레이션 사이클에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그렇죠. 낮은 그 생산 단가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레벨업 된다는 얘기는 그렇죠.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성장이 한 단계 떨어지는 뉴노멀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이제 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이제 그렇죠. 높은 수준을 유지해버리는 상당히 되게 중요한 이슈 같고 여파가 클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WTO 중국의 편입 체제 이후, WTO 체제 편입 이후 저희는 20년간 중국의 그 낮은 임금이 수출되는 디플레 과정들을 보아왔는데요. 네. 이게 지금 만약에 저렇게 공급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중국의 임금도 같이 올라오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 상황이 되면 20년 만에 우리는 디플레 환경을 끝내고 인플레가 시작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재미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일단 미중 간의 경쟁 격화라고 표현하나 무역 전쟁이 자기네 비용을 계속 높이는 과정으로 가는 거는 맞잖아요. 예전에 그래 내 거 너한테 줄게 그래 싸게 만들어줘 이렇게 서로 협력하던 관계가 끊어지면서 네. 공장이 두 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만 있어도 되는 공장이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그건 분명히 인플레이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미중 간의 그런 패권 전쟁 속에서 양쪽의 수직 계열화를 하는 구축 과정이 산업재나 자본재 쪽에 굉장한 투자 기회를 낳기도 하지만 네. 그 과정에서 계속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 20년 동안 어쨌건 효율화된 그 가격의 어떤 전후 관계를 깨버리는 거고 거기에 러시아나 이제 지역적인 이슈들이 터지고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레벨업되고 이런 것들이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시장에서 중국의 물가를 끌어올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시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 못 드렸는데 올해 이제 부양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그래도 좀 패가 있다고 한 것 중에 이제 결정적인 거 하나는 아까 그 에너지 소비 관련된 통제나 신재생으로 넘어가는 걸 좀 그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올해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전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 중심으로 보니까 작년에 중국이 탈탄소 전략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충격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맛배기죠. 우리가 이제 뭐 요소수 사태를 겪은 거나 네. 중국에서 이렇게 그 억제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정유나 화학이나 이런 영향을 주는지를 맛배기를 봤고요. 올해는 잠깐 휴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지네들도 당장 급하기 때문에 전인대에서 탈탄소를 좀 미루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또 어느 시점에 조금 안정되면은 자기 길 가겠죠. 그 자기 길 간다는 거는 소위 말해 중국의 제조업이 공급 과잉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가격 상승이 걔네들이 이제 밀어내기 끝나는 걸 의미하고요. 올해는 그래도 중국이 아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올림픽도 끝났겠다. 여러 가지로 러시아 이슈가 있었겠다 해서 위안화 강세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면서 아마 가동률 엄청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가 더 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가동률 끌어올려 작년에 반대 저희가 철강이나 화학 투자하는 컨셉의 그 테마가 뭐였냐면 중국이 수출 제한한대. 중국이 이제 더 이상 내부적으로 이제 가격 올린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공급이었거든요. 이제 올해는 수요하고 걔네가 다시 가동률 돌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생산을 할 거고 당장 공급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비철이나 태양광이나 저희가 이제 화학이나 이런 정유나 이런 쪽에서 가동이 화두가 돼서 이게 만약에 러시아 이슈가 이제 반복이 되거나 장기화되면은 중국의 탈탄소 전략은 후퇴하는 거고요. 후퇴하는 만큼 우리가 조금 여력은 생긴다는 게 제 생각이고 중국도 그런 걸로 완급 조절은 일단 1년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못 하죠. 본인들이 신재생 얘기해 놓은 게 있고 그렇죠. 예, 해야 되는 게 있고 수급은 계속 타이트할 거니까요. 그래서 요 전후 관계도 조금 올해는 중국이 일단 부양은 6개월, 9개월 하는데 네. 예, 그 후부터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레벨업된 물가에 대해서 중국 PPI를 굉장히 유심히 관찰하는 게 더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인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뭐 탈탄소 관련돼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걸로 네,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생산이 좀 재가동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제 이거에 따른 명과 암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부분하고 네. 부정적인 영향 부분들 좀 짚어주시면서 관련해서 중국 관련 뭐 투자하고 좀 우리 쪽 영향까지 한번 마무리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그런 그 탈탄소 전략의 이제 변화로 인한 명암 중에서 일단 암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미 본인들이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뭐 대외적으로 일단은 가격 자체가 너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암은 들어와 있다고 보고 단기적으로 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가동을 돌림으로써 중국도 내부적으로 이제 CRB 지수 같은 상품 가격 종합 지수가 막 10월달 전고점 깨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비철도 오르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저는 상단에서 좀 잡히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가동을 돌려서 작년에 통제했던 것들 풀면 분명히 중국 상품 가격이 먼저 석탄, 철광석 또 지금 오르는 비철 철강이 중국이 다 좌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국이 생산국이자 소비주기이기 때문에 절반은 거의 좌우하기 때문에 2분기 중국의 가동률을 보시면 올라갈 경우 네. 상품 가격에 이런 역내에서의 이제 잡히는 실마리라고 보시면 되고 암이 하나 조금 더 있다면 친환경 관련주들이 좋지가 않겠죠. 이건 뭔가 스토리입니다. 사실 전기차를 제일 많이 파는 나라인데 최근에 전기차 뭐 CATL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성장주 명분으로 안 보고 친환경으로 묶어서 보면은 중국이 탈탄소 한다고 해서 작년에 친환경이 더 좋았던 건 맞거든요. 그게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수소든 ESS든 CATL이든 배터리든 뭐 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거를 천천히 갈게 석탄 다시 돌려 그리고 공급 다시 풀어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은 상당히 친환경 관련 섹터에 부정적일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리튬 가격 지금 오늘 38%나 오르는 걸 지금 보고 들어왔는데 LME 가격이 지금 4만 불 돌파했거든요. 4만 1,000불 돌파했습니다. 이게 지금 4만 3,000불 돌파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가랑 리튬이 동시에 가니까 옛날에는 유가 오르면 친환경 섹터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게. 예, 신재생 섹터가 대안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같이 이제 우려들이 있는 거고요. 배터리가 이렇게 오르면 중국도 1, 2월에도 지금 중국이 그 15개 브랜드가 전기차 브랜드들이 다 가격 인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받아들일 만큼의 중국 소비자들이 되느냐가 제가 걱정이에요. 근데 이번 전인대에서도 막 그 중국의 장관들이 나와서 지금 잘 팔리니까 인도 잘 되고 있고 하니까 전기차 뭐 가이던스 엄청 높을 거라고 얘기를 정치가들이 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중국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아예 하이엔드인 테슬라나 이런 쪽을 수요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저가 선호합니다. 중저가 선호하는 분들이 가격을 이렇게 이제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배터리 가격 이렇게 원가가 오르면. 그러면 이걸 받아들일 만큼의 중국 주머니가 되느냐 소비자들이 이런 걱정이 있어서 같이 겹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간 그 친환경 관련돼서 김이 좀 빠지고 그 관련해서 조금 상반기는 아무래도 지금 구도상 시클리컬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소재 쪽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아쉽게도 이제 조금 이미 급락한 중국의 이런 친환경 관련주들은 좀 반등 모색을 좀 하려면 2분기에 급한 불을 끄고 생산 확장한 다음에 좀 안정이 돼서 오히려 원재료 가격이 어느 정도 부담이 줄어들 때 가격 인상이 좀 멈출 때 3분기 이후를 다시 좀 노려야 되는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 지금 무슨 옵션
보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 니켈 차트가? 가격이 저도 45.76% 올랐어요. 저희 분명히 방송 시작할 때 야 아침에 3만 불 봤는데 3만 8천 불 봅니다 하고 방송 시작했잖아요. 네네. 지금 4만 5천 불 가까이 됐어요. 사실 좀 재앙스러운 상승세죠. 오늘은 좀 너무 비정상적인 상승세죠. 이거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하루 만에 이게 가능한 수치인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어쨌든 중국 경제도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부담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중국 네, 성장 자체에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도 주도주나 이번에 만약에 이제 좀 좋아졌을 때 이제 그래도 먼저 반등할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사실 인프라 투자나 투자 관련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경기 소비재나 이런 뭐 핸셋 포함해서 저희 뭐 전기차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전방 산업들은 작년부터 마진이 좀 꼬였는데 지금 여전히 더 꼬인 상태로 네네. 좀 갈 수밖에 없어서 중국 관련주가 됐건 중국 주식이 됐건 이제 투자 관련해서만 조금 더 집중하셔야. 그래서 국내 투자자한테는 기계나 철강, 비철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고 중국의 소비재, 뭐 핸드폰, 화장품 전반적인 것들은 제가 볼 때 중국 소비 경기나 현재 구도로 봤을 때는 2분기까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중국 어떤 모멘텀은 그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소비재보다는 고정자산 투자 쪽. 네, 오늘 사실 뭐 투자 얘기 좀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또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네. 투자는 제가 중국에서 요새 뭐 데이터 센터도 짓고 뭐 등등 얘기가 있으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풀어보고요. 전체적으로 투자 소비보다는 투자. 그 투자는 제가 보는 확실한 지표들은 이미 다 확인이 돼 있고 인프라 투자가 됐건 중국 캠팩스 투자가 됐건 전반적으로 장비나 소재 또 중국의 이제 인프라 관련된 전통 굴삭기나 뭐 과거에 봤던 저희가 중국 굴뚝 관련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반등을 줄 때는 중국 지표가 받쳐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소비재나 이런 쪽은 전체적으로는 의외로 뭐 지표들이 좀 잠깐 한두 달씩 잘 나올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 구도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죠. 알겠습니다. 혹시 각도님 추가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만 봐. 너무 충격적이에요. 53% 올랐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더 올랐네요. 뭐. 53%. 예. 아니 지금 대화하는 중에 계속 오르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뭐 내일 아침엔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자, 지금까지 우리 김경환 신흥국 파트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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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